자,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1981년작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의 포제션입니다. 포지션 아닙니다. I love you 그 아닙니다. 네, 포제션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영화는 논리를 따지면서 이해하는 영화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영화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은 개봉 당시에 영국에서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비디오로 분류가 돼서 금지되기도 했었던 문제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대를 앞서간 걸작, 컬트 영화의 끝판왕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수많은 시네필들을 매혹시킨 작품이기도 했죠. 포제션 뒤에 막 부제가 붙은 다른 작품들도 있는데 그것들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독이 관객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배우들의 연기는 마치 나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주연 배우였던 이자벨 아자니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정신적인 후유증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스포일러가 없는 데까지만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영화의 배경은 차가운 냉전시대 베를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서베를린입니다. 영화 내내 흐르는 이 칙칙하고 푸르딩딩한 이런 색감과 분단된 도시라는 배경 자체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주인공 부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주인공인 마크는 첩보 활동으로 추정되는 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아내의 따뜻한 환대를 기대했을 텐데 마크를 맞이하는 건 아내 안나의 싸늘한 시선과 이별 통보입니다. 마크는 안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추궁하지만 안나는 그저 마크를 떠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하인 리히는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기이한 인물이고 안나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으면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초반부에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부부싸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나가 점점 더 미쳐가고 마크가 집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면서 이 영화가 단순한 불륜 치정극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안나는 집을 나가서 베를린의 낡은 아파트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서 숨어버리고 마크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던 중 아내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아들의 유치원 선생님 헬렌을 만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한 외도 문제인 줄 알았던 이야기는 점차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관객을 몰아넣습니다. 도대체 등장인물들은 왜 이렇게까지 미쳐서 날뛰는 걸까요? 그리고 안나가 낡은 아파트에 숨겨놓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포제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미쳐서 날뛰는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든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은 실제로 자신의 이혼 과정에서 겪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이 영화에 갈아 넣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배우였던 아내와의 이혼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각본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내 안의 괴물을 끄집어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광기들은 감독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배신감, 질투, 자기 파괴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오컬트 호러라는 장르를 빌려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감독의 절박함은 영화 속 장면들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저녁 늦게 귀가를 했을 때 5살 난 아들이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잼을 온몸에 묻힌 채 남겨져 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부모의 싸움과 방임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은 감독이 느꼈던 가정 붕괴의 죄책감과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냉전 시대의 서베를린이라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장벽으로 막혀있고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단절된 부부 사이의 불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장면이 있죠. 바로 이자벨 아자니 배우의 지하철 발작 장면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2024년작 오멘 저주의
시작에서도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안나가 지하철 통로에서 우유와 식료품들을 쏟아내면서 온몸을 비틀고 비명을 지르며 마치 유산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는 장면인데요. 안나가 가진 선한 자아, 그러니까 뭐 신앙이나 모성애, 도덕관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유산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욕망을 들이는 과정을 표현한 거의 행위예술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더 소름이 돋는데요. 감독은 이 장면을 위해서 아자니에게 공기와 섹스하라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파격적인 디렉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벽 5시에 텅 빈 지하철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아자니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찍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 테이크에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자니는 이 장면을 위해서 며칠간 극도의 감정적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떠올리면서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완전히 자신을 내던졌다라고 합니다. 이 연기로 아자니는 1981년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이 우유와 식료품입니다. 직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지하철 통로 발작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내내 이 안나가 장을 봐오는 식료품과 우유가 깨지고 쏟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정적인 이 소재인 식료품들이 가장 끔찍한 현장에서 함께 뒹굴고 있는 거죠. 안나가 식료품 가방을 벽에 내던지면서 막 우유가 쏟아지고 하얀 액체와 붉은 피가 이 안나의 모든 구멍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은 순수함과 모성의 상징이었던 이 우유가 신체적, 정신적 붕괴와 뒤섞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이 사설 탐정이 안나의 비밀을 목격하고 살해당할 때 안나가 깨진 우유병으로 사설 탐정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정을 지탱하던 이 생명의 상징이 오히려 살해의 도구가 된다라는 섬뜩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안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들의 유치원 선생님인 헬렌입니다. 헬렌과 안나는 이자벨 아자니가 1인 2역을 연기하면서 한쪽은 순수함을 다른 한쪽은 파괴를 상징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헬렌은 마크가 바라는 이상적인 아내의 상징입니다. 안나처럼 미쳐있지도 않고 밥도 잘해주고 아이에게도 상냥하죠. 마크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현실의 아내에게 지쳐서 그녀와 똑같은 얼굴을 했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환상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숨겨둔 비밀, 바로 그 괴물의 정체도 이 도플갱어라는 설정과 연결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징그러운 괴물의 특수효과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영화 E.T.에서 그 귀여운 E.T.를 만든 카를로 람말디라는 점입니다. E.T.를 만든 손길로 그 촉수 괴물을 만들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징그러운 괴물은 점차 인간의 형상을 갖춰가는데 놀랍게도 마지막에는 남편인 마크와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는 안나가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현실의 남편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하게 이상화된 남편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도플갱어 설정이 완성이 되는데요. 마크에게는 아내인 안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헬렌이 있고, 안나에게는 남편과 똑같이 생겼지만 자신만의 욕망만을 위해 존재하는 괴물이 있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은 감당하지 못한 채 각자의 환상 속의 파트너를 찾아서 도피해버린 셈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영화 속의 부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고 그 환상이 깨지면은 상처받고 분노하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영화에서의 이 공간의 상징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됐는데, 먼저 마크와 안나가 함께 살던 집인데요. 이 집은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지만 영화에서는 점점 전쟁터로 변해가죠.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폭력까지 오가는 공간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안식처가 오히려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면은 감독이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배우들의 얼굴을 바짝 당겨서 찍으면서 그들의 관기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나가 비밀을 숨겨둔 낡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안나의 진짜 욕망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사회나 마크가 요구하는 이 아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해방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인데 분단된 도시, 장벽으로 나뉜 공간은 갈라진 부부의 은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냉전 시대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베를린의 거리가 항상 춥고 뭔가 황량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크와 안나의 관계도 점점 더 병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감독은 인터뷰에서 베를린을 선택한 이유가 분열과 감시가 일상인 그 도시의 분위기가 영화의 주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영화의 제목인 포제션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부간의 지독한 소유욕을 의미하는 소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령에 홀린 상태인 빙의를 뜻하죠. 서로를 소유하려던 집착이 결국 서로를 괴물에게 홀리게 만들었다라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절묘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샘 닐이 연기한 마크의 집착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고 싶어하는 남편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스토커로 변해가거든요. 안나의 뒤를 밟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하는 모습은 사랑이 얼마나 쉽게 집착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괴물 마크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진짜 마크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대비는 이 비극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말도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마크와 안나는 파국을 맞이해서 죽음에 이르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안나가 낳은 괴물인 마크가 선택한 헬렌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바깥에서는 전쟁이 난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안나와 마크의 어린 아들은 문을 열지 말라고 헬렌에게 소리 지르다가 욕조에 스스로 몸을 던지죠. 저는 이 장면에서 부부싸움과 이혼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큰 무고한 피해자는 결국 아이라는 사실이 정말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영화 내내 부모의 광기를 목격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지고 부모가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걸 보면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죠. 그런 아이가 자신의 직관으로 헬렌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하다가 결국은 부모의 싸움을 다시 경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좋을 땐 다 좋죠. 하지만 안 좋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의 서사 자체는 개연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왜 저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영화가 진짜 개연성이 헷갈리는 게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것도 약간 좀 모호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안나랑 닮은 그 선생님인 헬렌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헬렌이 자신의 아내와 닮은 게 그냥 본인 눈에 그냥 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닮은 사람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모호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지하철에서 발작하는 그 장면도 실제로 발작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환상 속에서 뭐 괴물에 홀려서 그런 환각을 봤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중간중간에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갑자기 왜 저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촘촘한 개연성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보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매력들이 좀 큰 영화라서 끝까지 다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은 그런 개연성을 씹어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포제션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주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의 감정의 밑바닥을 영상으로 체험하는 영화인 겁니다. 이게 극장에서 봤으면은 기가 다 빨려가지고 기어 나왔을 것 같은 영화인데 영화가 뿜어내는 이런 이상한 기분에 홀린 듯이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영화인 건 확실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